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끊어오셨나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제 목소리 들을 수 있게끔 해놓으시고 얘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오상순의 어린 시절 일화 뭐 한두 개 얘기를 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 13살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경신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주 상심이 컸습니다. 자, 그 어린 나이에 그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이 하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 경신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 아버지가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게 되죠. 몇 년 되지 않아 아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본에 이제 가 있는 동안에 20대 초반 21살 즈음에 부친이 이제 재혼을 했죠.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오니까 새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 이제 다시 귀가를 해서 보니까 새어머니가 계시고요. 근데 어머니가 7살 위였나 그래요. 이제 오상순보다 7살 위니까 되게 젊은 그런 이제 새엄마가 집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게 지내는데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내 앞날 어떻게 꾸려갈까 막 고민도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뭐 당장 취직을 한 건 아니고요. 실업자 신분으로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기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게 되었어요. 집에 어디 갔다가 오면은 또 강아지가 반겨주고 하니까 아주 청년 오상순이 강아지를 아주 귀여워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야 정말 너무 날 잘 따르고 하니까 너나 나나 외로운 처진데 하면서 강아지 이름을 동지라고 지어줬대요. 동지. 그래서 동지 하면서 이제 내 동지다. 네가 같은 신세다. 하면서 불렀는데 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막 짖어대고 막 짖어대고 하니까 새어머니가 이 개를 몹시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서먹서먹한 그런 머리 굵은 의붓 아들도 참 못마땅한데 바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으면 바로 취직을 하고 어떻게 이 집안에 어떤 기둥노릇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서 술 추렴이나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못마땅하고 또 애지중지하는 개까지 미웠던가 봐요. 복날을 앞두고 이제 개장수가 돌아다니면서 개를 산다니까 이 계모가 동지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오상순이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동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주인의 아주머니께서 개장수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안방에 가가지고 새엄마한테 따져 물었죠. 돈 몇 푼 받고 그래 제가 아끼는 개를 강아지를 팔다니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닐세. 어떻게 그놈의 강아지가 밤낮으로 그렇게 찢어대가지고
아버님 잠도 잘 못 이루시고 또 손님이 오면 갈 때까지 찢어대고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팔아버렸네. 응? 그랬더니만 오상수는 사흘 동안 밥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밥을 안 먹더니만 짐을 싸고 그 길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는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까지 다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야, 정말 한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 식탁에 놓이게 되었으니 내가 그렇게 기여했던 그 강아지가 그렇게 쓰니 하면서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큰 비애를 느꼈던 것이겠죠. 자, 오상순 시인이 쓴 작품들 가운데에서 짝 이런 그 위를 곡하노라라는 제목의 수필이 하나 있습니다. 짝 이런 그 위를 곡하노라. 이 수필은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그 금인전 교과서 어느 책인가 실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들에게는 공초 오상순 그 수필 쓰신 분인데 시보다는 오히려 수필을 쓴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그 두 마리 거위가 아주 의좋게 지내다가 한 마리가 사라져 가지고요. 그 외로워하는 꽤 이렇게 울고 있는 그 거위를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는 제문을 갖다가 길게 썼어요. 자, 이만큼 어떤 생명체에 대한 뭔가 애틋한 어떤 그 생명의식, 그런 연민의 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 철학 쪽으로 가게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미션 스쿨인 경신학교에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잘 알아서 귀국해서 이제 전도사 노릇을 한동안 하기도 했었지만은 어느 한 종교에 완전히 귀여워하지 않았던 것도 뭔가 내가 늘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어떤 종교의 계율에 얽매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추리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운동 이후에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이 있고 나서 비로소 신문 발간이 가능했고 또 동인지 같은 책자 발간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점한 1910년부터 을사늑약으로 치면 1905년부터 우리나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억압을 했죠. 신문 발간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 3.1운동 이후에 비로소 발간이 되었죠. 야, 너무 억누르니까 저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쏘아서 나오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 그 문화 정치를 펴야지하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조금 그래도 숨통은 튀게 해줘야지 하면서 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 3.1운동 당시에 돌아가신 7,000명이나 사망했는데 그 시점에 그분들 덕분에 그나마 동인지라는 것을 발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폐허가 주관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공초 오상순 시인이 이제 일본 유학을 마치고 와서 3.1운동을 보고, 정말 이 땅의 어떤 뭔가 이렇게
북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바에야 뭔가 문학으로 이 글로써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폐허 동인을 만들게 되어서 그 창간호에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오상순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어떻게 이 20대 청년인 오상순이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자, 폐허 창간 후에 시대고와 그 희생이라는 이제 논설을 쓰는데, 정말 제가 보건대 정말 제갈량의 출사표에 못지않은 천하의 명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조선은 황폐한 폐허의 조선이요, 우리 시대는 비통한 범민의 시대이다. 이 폐허 속에서 우리는 내적, 외적, 심적, 물적 모든 부족, 결핍, 결함, 공허, 불평, 불만, 울분, 한숨, 걱정, 근심, 슬픔, 아픔, 눈물, 멸망과 죽음의 제악에 휩싸여 있다. 이 폐허 위에 설 때 암흑과 사망은 그 흉악한 입을 크게 벌리고 곧 우리를 삼켜버릴 듯한 감이 있다. 폐허는 멸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다. 라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비판, 저항, 거부의 뜻을 표하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끝이 나냐면은, 우리는 상상은 그만두자. 우리는 다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뿐이다. 최후까지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은 그가 온데 있을 것이다. 우주의 심판자가 진리와 비진리를 처결할 때 올 수 있다. 그때 비로소 황량한 우리 폐허에는 다시 봄이 오고 어린 생명체들은 꽃을 피우겠다. 그때 그곳의 주인은 누구일까? 이 험난한 시대에 처하여 어느 형식으로나 진정으로 가장 애 많이 쓰고 눈물과 피로써 일체와 가까워 온 사람, 특히 남모르는 중심의 새로운 시대 창조를 위하여 가장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다고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암담하지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고. 이 황량한 폐허에 다시 봄이 오면 어린 나무들이 꽃을 피워낼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주인이 되면 된다고. 그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지금 우리의 목숨을 아끼자고, 초인처럼 희생을 아끼고 다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이런 글을 20대 초반 공조 오상순은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폐허지를 통하여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쓴 시편들, 시편, 혹시 여러분들 기회 되면 공조 오상순 시선 여러出版사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어떤 문학 세계가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이제 백조 동인지 이런 동인지 보면은 대체로 시들이 뭔가 이렇게 비감하고 비애, 절망, 좌절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어들도 그렇고 시의 내용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3.1운동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원 무궁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비관주의라고 해야 될까? 비극적 세계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시절에 유독 공초 오상순 시인은 우리 그렇게 속 좁은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고구려가 넓은 대륙을 향해 호령했듯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은 이 비좁은 한반도 아니라고. 그렇게 아시아 대륙을 무대로 우리의 뜻을 꿈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자,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면은 중국 대륙을 떠도는 그런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고 그 여행 비용 어떻게 다 마련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대체로 이제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다 되는 사람이어 가지고요. 여기서 좀 가르치고 이렇게 의학 교사로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또 도움이 생기면 또 그걸로 여행하고 그런 식으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세계의 어떤 그 확대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그 수주 변형로 같은 이런 이제 그 시인들과의 교류도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 시단에 있어서 수주 변형로 하면 논개 같은 시를 쓴 시인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명정 40년이라는 수필집을 낸 바가 있는데 이 땅의 어떤 술에는 변형로요, 어떤 끼겨내는 오상순이요, 이런 이렇게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변형로 하면 이 두주 불사의 술꾼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뭔가 이 젊은이들이 울분을 어떻게 토할 수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제 젊은이들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횡보 염상섭, 3대를 쓴 횡보 염상섭하고요, 공초하고 또 이제 이관구라는 아주 언론 이런저런 이제 네 명이 모여가지고요, 술을 마셨는데 이 술값이 이제 금방 떨어졌죠.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수주 변형로생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인 고하 송진우 선생한테 편지를 하나 이제 술집에 이제 일꾼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술값이 떨어졌는데 좋은 원고를 하나 내가 좀 이따가 보낼 테니까 50원, 그 당시에 50원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0원만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이제 술자리에서 즉석에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하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고스란히 그 50원을 보내줘요. 자, 그래서 더더욱 콘크니 하면서 자크니 하면서 취했겠죠. 자, 그런데 공초가 제일 먼저 이제 다들 술에 취했습니다. 아주 많이 취했습니다. 주저하는 3명에게 시범을 보여주듯이 먼저 옷을 찢어버렸다고 해요. 막 그냥 술김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도
야 너희들 이 지금 이게 옷이라는 게 다 이게 뭔가 허울이야. 이게 다 가식이야. 우리 한번 빼가벗고 한번 제대로 한번 즐겨보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초가 이제 먼저 이제 발휘했고 뭐 횡보 또 수주 뭐 또 성제 이광국 이 사람들도 따라한 거죠. 자, 그런데 야 이제 술자리를 한번 좀 옮겨볼까? 저기 어디 성균관 뒤가 좋다는데 거기 뭔가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하면서 이제 이게 벌거벗은 채로 백주대로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수필에 의하면 수주병면도가 쓴 수필에 의하면 그 소나무 아래 소가 몇 켤 메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는 소를 타고 한번 시내로 진출해 보자고 누가 발언했는지는 기억이 지금 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소를 타고 빼가벗은 4명의 사내가 이렇게 성균관을 지나가지고 큰 거리까지 진출하였다가 경찰한테 혼돈하고 그렇게 시내 한가운데까지 오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 토목절도할 그런 어떤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뭐 경범죄로 이렇게 유치장에 갇혔겠지만 또 젊은이들의 호기 같은 것이 이렇게 좀 이해가 되었는지 그냥 훈방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백주의 소를 타고라는 수주병면도가 쓴 유명한 수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그 일제강점기 시절 젊은이들은 어떻게 울분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라도 해소하고 했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공초는 이런 젊은이의 객기, 방황의 시절을 접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뭔가 붙들어 지킬 만한 신념이 없이 이 전후의 이 폐허의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정신적으로 다들 무너져 있을 텐데 내가 뭔가를 그네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전 민족의 전 지식인의 스승 역할을 모델 역할을 자처했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한 사표가 되었기에 자 이제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풍경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장례식을 볼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자 제가 조금 그때 풍경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이후로 이 정도로 대규모의 장례식이 이루어진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자, 63년 2월에 이제 오상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혈압성 심장병이 발병해가지고요. 이제 구상시인의 주선으로 메디컬 센터에 무료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병세가 악화되어 적십자병원으로 옮겼고요. 의식을 잃은 지 10여일 만인 6월 3일 밤 9시 37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례위원장으로는 박종화가, 장례위원으로는 구상 김광섭, 양명문, 이현상 등이 이렇게 정해졌고요. 장지가 수유리 산 127번지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생시에 그 오상수 선생이 수유리 계곡에 가서 목욕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혼잣말로 야 정말 좋구나, 경치도 좋고 내가 죽으면 이런 곳에 묻히면 참 그거 좋겠는데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위원들이 당국과 급히 교섭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땅 100평을 받아서 묘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5일장이 문단장으로 음수되었어요. 조계사에서 60명의 성녀가 독경을 하는 것으로 장례 행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이 세종문화회관 별관, 국회의사당 자리,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운구되었고요. 1,000여 명의 조객이 모인 가운데 연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자, 한 명 문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이 국회의사당이었어요. 이런 파격 중에 파격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KBS 교향악단이 진홍곡을 연주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뭐 조사, 또 헌화, 독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크기 100호가 넘는 공초의 대형 초상화를 앞세우고 영구차 행렬이 광화문과 안국동을 거쳐서 돈화문까지 이어졌고요. 그 60여 개의 만장을 든 그 학생들과 문인들이 뒤를 따랐다고 해요. 서울시청이 이제 내준 차량 5대에 300여 명이 나눠 타고 수유리 묘소를 향했다고 합니다. 자, 글쎄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런 성대한 장례식이 또 있었을까요? 특히 문인 장례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최초이자 마지막 장례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온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존경에 맞지 않았던 한 스승을 보내는 장례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수유리 묘소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묘역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들러보길 바랍니다. 이제 공초 오상순 선생 숙모회라는 안내판이 있는데요. 그걸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시비도 있고요. 그 묘소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그런 그 안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모회에서 세운 안내판이 보일 거고요. 그 오상순의 그 시비 무덤, 그리고 무덤 앞에 이제 이 돌로 만든 잿더리가 한 모여 있어요. 특별히 공초 스승을 위해서 잿더리 대용으로 무덤 앞에 돌학을 하나 마련해 두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 민족의 스승인 공초 오상순 선생을 보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우리가 뜻을 모아서 동인지를 펴내자.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 한 권의 책자가, 이거는 휘호집 그 사인북이 아니고 동인지예요. 동인지. 청동 제1집.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문인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분을 기리자고 해서 이렇게 동인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제일 첫 번째 시가 오상순 씨는 유고시입니다. 잡는다 머물 세월이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죠. 유고시입니다. 잡는다 머물 세월이면 먼 세월 밉지 않고, 먼 세월 미워하지 않고 밉지 않고, 올 세월 달가울 것 없으라. 문틈으로 사립을 지키며
멀리 간 곳 아들을 기다리는 어진 어버이의 귀를 싱거운 마을개가 어지럽히듯 이 밤이 서러워서는 안 된다. 노한 젊은이들이 피로 쓴 글자들이 거품되지 않고 슬기로운 용맹이 휴양한 꽃으로 망을 진 서럽지 않은 세월임에 손 모아 눈을 감고 이 세월을 보내자. 잡는다 머무는 세월이면 간 세월 밉지 않고 올 세월 달가울 것 없으라 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산 이현상 선생이 이제 추모시 공초 먼 길을 가다라는 시를 썼고요. 모윤숙, 설창수, 조남두, 심재은, 김지향, 그리고 또 얼마 역사학자 이화 선생이 추도문을 쓰고 이근배 시인, 강무일, 강정중, 김원래 많은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써서 그 추모를 했습니다. 자, 이 사후에 이제 오상수 시인을 기리는 일에 제일 앞장선 시인이 바로 구상 시인입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구상 시인이 공초 오상순 선생 숙모회를 만들어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상순 시인 30주기에 1993년에 공초 문학상을 제정해서 서울신문사에서 지금까지 이 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공초문학상 수상자는 이형기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꼭 이 그 시상식을 갖고 나서 그 수유리 묘소에서 그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그 상을 탄 사람 또 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오늘 이렇게 공초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일종의 보고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묘소에 가서 다들 함께 이렇게 묵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 알리고 그런 어떤 이 문단에 있어서 아름다운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어떤 누구를 기리는 그 어떤 문학상이 주어지더라도 상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과 수상한 사람들이 함께 가서 그 분의 묘소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그 공초 선생의 어떤 그 정신을 다들 존경해서 기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상 기금 마련은 금성출판사 김낙준 회장이라는 분이 그 기탁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참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이제 공초 오상수 시인이 작곡한 지가 거의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거의 60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이 그 문학 정신을 기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세상에는 시인이라는 존재가 있죠. 시인, 시를 쓰는 사람. 요즘 문예진도 참 많이 나와서 시인이 되는 길이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가, 수필가, 집가자를 쓰죠.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음악가, 미술가. 그런데 유독 시를 쓰는 사람에게는 시인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인간 됨됨이가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인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근데 공초 시인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시인이라는 이 명칭에 걸맞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야말로 공초 오상순 시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입신양명, 출세, 세속에서의 내 명예
이런 것을 추구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 내가 뭔가 뭐 직업을 가지고 누구 또 식소를 챙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영혼이 자유로웠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시를 남겼던 분이라고는 우리가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공초 오상순을 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시 하면은 중국 당시를 생각하게 되고요. 당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백이나 두보 같은 시인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백 두보가 다 벼슬 했다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두보는 두공부라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정말 근데 그 당현종 그 시절에 제대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도 잘 쓰고 그 당시에는 시를 잘 쓰면 어떻게 과거 급제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 200도 사실 꽤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양귀비가 이렇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미워했지만 자, 우리가 시하면 떠올리게 되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200 투보도 벼슬에 연연했었고 벼슬을 사실상 했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오상순 시인은 그런 것을 갈망하거나 추구하거나 희구하지 않았던 자유로운 영혼이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혹 기회가 되면 제 책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이 책을 내가 이제 아꼈던 제자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년여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난 박윤희와 그리고 또 그 아버님 박호준 시인이 또 공초오상순 시인을 이렇게 따라서 추종해서 비서 노릇을 했던 그런저런 이 인연이 있어서 이런 책을 내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사상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요. 2009년 8월에 제가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오상순 특집호를 한번 낸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2016년 3월 문화사상에 박윤희 박사가 쓴 논문 밤을 찬미하는 두 시인 오상순과 니체 독일의 사상가 니체가 또 시도 많이 썼었습니다. 이 오상순과 니체를 비교 분석한 밤을 찬미하는 두 시인 오상순과 니체를 이제 수록할 수 있게끔 제가 주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제 은사이신 스승이신 구상 선생과의 인연이 어떻게 단추가 되어 오상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 논문을 공초 오상순론으로 쓴 제 제자의 그런 이런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이렇게 또 제가 추적하는 이런 평전을 한 권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뭔가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도대체 뭘까? 정말 올바른 시정신이 뭘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시를 쓰고 있고 또 시를 읽고 있고 하는지 그런 어떤 뭔가 해탈이란 말을 불가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해탈, 이 삶에서 해탈한
도인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던 한 명 시인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상순 시인은 뭐 법정스님도 무소유라는 책을 냈습니다만 그 책은 무슨 베스트셀러여서 물론 그 인쇄 수입이 다 자기 것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오상순 시인입니다. 그는 집에 재떨이, 담배, 그리고 그 옷 두어 벌, 그것이 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뭔가 후학에게 살아서는 단 한 권의 시집도 남긴 바가 없는 그런 무소유를 실천한 시인, 이 땅에서 무소유를 제대로 실천했던 그 유일한 시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우주의 원리를 노래했던 시편들도 이번 기회에 뭔가 서점에 가거나 어떻게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공초 오상순의 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기를, 수많은 시인이 있었건만 우주의 원리를 노래한 시는 없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제대로 된 깨달음을 준 시인도 공초 오상순을 제외하고 또 누굴 꼽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도 신은 남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시인을 저는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누군가를 찾아본다면 진정한 자유인 공초 오상순 시인이 아닐까. 그래서 이 기회에 뭐 제 얘기 좀 재밌게 들으셨다면 오상순 시인의 시가 대체로 시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뜻밖의 오상순 시인의 시가 어렵지 않아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면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성경에도 불경에도 그런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한 생에 그냥 흑공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갔던 공초 오상순 시인의 시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문화 세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팬데믹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만남을 사실 뭐 큰 강당 같은 데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조그맣게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가면 이제 뭐 설마 내년까지 이게 이 상황이 지속되겠습니까?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이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만나게 된다면 이 오상순의 시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쫙 나눠드리고 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낭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면서 시를 가지고 그 시가 어떤 이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작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강의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만나는 날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